제네바 유엔 회의장에서 한 한국 여성이 준비된 연설문을 찢어버리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평범한 외교관으로 보였던 윤세는 그녀는 왜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전례 없는 행동을 했을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회의장 구석에서 완전히 무시당하던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한 달 후 전 세계 30여 개 나라가 그녀의 이름이 적힌 역사적 문서에 서명하게 될 줄 그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지금부터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어떻게 전 세계를 뒤바꾼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마음을 울리는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회의센터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UN AI 윤리 협약을 위한 글로벌 컨퍼런스. 그 거창한 이름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저는 한국 외교부에서 파견된 디지털 정책 자문관으로 동아시아 대표 패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회의센터 로비는 각국 대표들로 북적였어요.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가 뒤섞인 대화 소리가 웅성거렸습니다. 모두들 정장 차림에 진지한 표정이었죠. 저 역시 검은색 정장에 한국 국기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하지만 겉보기와 달리 이곳의 분위기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사전 브리핑 회의에 참석했을 때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거든요. 미국 대표단 쪽에서는 기술 표준에 대한 주도권을 강조했고 유럽 대표들은 윤리적 프레임워크의 선진성을 앞세웠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영국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기술의 주도권은 서구가 갖는다는 식의 뉘앙스를 숨기지 않더군요.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구현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식으로 들렸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한국의 AI 개발 현황과 윤리적 고민들,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의 관점을 담은 발표 자료였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과연 제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회의실 배치도를 보니 한국은 뒤쪽 구석자리였어요. 주요 발언국들은 모두 앞자리에 배치되어 있었죠.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듣는 자리에 앉아 있고 그들은 말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점심시간이 되자 각국 대표들이 소그룹으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도 몇 군데 다가가 봤지만 대화는 금방 영어나 프랑스어로 바뀌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소외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통역관이 있긴 했지만 즉석에서 오가는 농담이나 미묘한 뉘앙스까지는 전달되지 않았어요. 오후 세션이 시작되기 전 저는 호텔방에서 발표 준비를 다시 했습니다. 한국어로 먼저 구상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다시 한국어로 검토하는 과정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번역 과정에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자꾸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제네바 호수가 잔잔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호수와 달리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회의에서 저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틀째 아침, 본격적인 발표 리허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돌아가며 발표 내용을 점검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자리였어요. 저는 오전 10시쯤 제 차례가 될 것이라고 들었는데 시간이 계속 미뤄지더군요. 미국 대표인 제임스 핸더슨 박사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AI 발전상과 자율 규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여러 질문이 쏟아졌고 그는 여유롭게 답변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영어로 진행되었고 분위기도 자연스러웠어요. 이어서 독일 대표가 유럽의 AI 윤리 가이드라인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GDPR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접근법이었죠. 역시 많은 관심과 질문을 받았어요. 프랑스 대표는 철학적 관점에서, 영국 대표는 실용적 관점에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제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미국 대표 핸더슨 박사가 제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시아는 아직 철학보다 기술 최적화에 집중하죠. 라며 웃더군요. 마치 친근하게 농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시아는 생각하는 주체가 아니라 기술을 구현하는 도구 정도로 보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도 AI 윤리에 대한 깊은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특히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정보와 공공선의 균형에 대한 독특한 관점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는 고개만 끄덕이고 다른 대표와 대화를 시작하더군요. 더 당황스러운 건 프랑스 대표 마리 뒤보아 교수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그녀가 옆 사람에게 개발도상국 시선도 흥미롭다고 덧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개발도상국이라니요.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아시아 전체를 그렇게 보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통역 장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어 마이너스 영어 통역은 준비되지 않았고 제가 영어로 직접 발표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영어로 발표할 수는 있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의 뉘앙스를 모두 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설상가상으로 발표 순서마저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캐나다 대표가 긴급한 발표가 있다며 순서를 바꿔달라고 했고 저는 맨 마지막 순서로 밀려났어요.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제 차례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통역 장비 문제도, 순서 변경도, 그리고 아까 들었던 그 말들도 말이에요. 어쩌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인지도 모르겠더군요. 너희는 듣기만 하면 된다는. 오후 4시쯤 저는 준비해온 발표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의 AI 개발 현황, 사회적 합의 과정, 동아시아적 가치관에서 바라본 AI 윤리 등을 차근차근 정리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이 과연 이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개발도상국의 흥미로운 시선 정도로 받아들여질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어요. 곧 제 차례가 올 텐데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오후 5시 10분.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미 나른해져 있었어요. 하루 종일 계속된 발표 때문에 사람들이 지쳐 보였고 몇몇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단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마이크 앞에 서서 가방에서 발표 자료를 꺼냈습니다. A사 용지 12장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원고였어요. 한국의 AI 정책, 사회적 합의 과정, 동아시아적 관점에서의 윤리 기준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이틀 동안 겪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개발도상국 시선도 흥미롭다는 말, 아시아는 철학보다 기술, 최적화에 집중한다는 비아냥, 마지막 순서로 밀려난 발표 시간, 준비되지 않은 통역 장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가슴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서구 대표들, 뒷자리에 앉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표들, 그리고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 이 모든 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연설문을 들어올리더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찢어버렸어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연단 위로 떨어졌습니다. 회의실에 갑작스러운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윤리는 권력과 거리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통역관도 당황한 듯 잠시 멈췄다가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AI의 공정성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 기준을 정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언어 편향성을 문제 삼지만 영어가 아닌 언어로 개발된 AI는 언제나 이류 취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소외된 지역이 겪는 현실은 데이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윤리를 논할 수 있습니까? 제 말에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기술은 계산이 아니라 경험이어야 합니다. 알고리즘은 효율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을 이해해야 해요. 한국에서 AI 챗봇이 젊은이들의 자살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었던 건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도 이야기했어요.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실 때의 어려움, 시골 지역에서 디지털 격차로 소외받는 사람들, 그리고 서구식 AI 모델이 한국 문화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히 개발도상국의 흥미로운 시선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AI가 진정 인간을 위한 기술이 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관점인가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 다음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 처음엔 듬성듬성하더니 점점 커졌습니다. 특히 뒷자리에 앉은 아프리카와 남미 대표들이 열심히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앞자리의 몇몇 대표들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내려오면서 뿌듯함과 동시에 걱정도 들었어요.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다 한 것 같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20분쯤 지났을 때 회의 진행을 맡은 스위스 대표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복도 한켠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자고 하더군요.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서 무슨 문제가 생겼나 싶었어요. 윤 박사님, 오늘 발표는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표단에서 의전 위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하더군요. 연설문을 찢는 행위가 회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었어요. 저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곧이어 미국 대표단의 수석 고문이 다가왔어요. 제임스 핸더슨 박사와 함께였죠. 수석 고문은 예의 바르게 웃으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감정적이었다고, 국제회의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다른 일정이 있다며 자리를 떴어요. 남은 건 어색한 침묵과 복잡한 기분뿐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 대표단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세은 씨,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요? 본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일부 대표단에서 항의가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대표단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지만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공식 만찬에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대신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연설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회의 중계 영상을 편집해서 올린 것 같았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을 넘어선 발언이라며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국제 무대에서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특히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파장이 일어났어요. 공동 성명 발표 준비 회의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일정 조율 문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제 일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표단장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정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본부에서 귀국 지시가 내려올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소식도 전해주었습니다. 몇몇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대표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어요. 비공식적으로 말이죠. 그들도 어제 제 발표에 공감했지만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나이지리아 대표 아데올라 박사와 만났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당신이 한 말들이 우리가 10년 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다고.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항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인도네시아 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서구 중심의 AI 윤리 담론에서 벗어나 진정한 글로벌 관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온라인에서 제 연설 영상 조회수가 100만 건을 넘어섰다는 것이었어요.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퍼지고 있었고 각국의 AI 연구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격리된 상태였어요. 주요 회의에서는 배제되었고 다른 서구 대표들과의 접촉도 거의 차단되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것 같았어요. 저녁에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독일 대표를 만났는데 그는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던 사이였는데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요? 한국의 입장을 어렵게 만든 건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회의 사흘째 아침,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 3대 데이터 연구기관 중 하나인 MIT의 AI 정책연구소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것이었어요. 제 연설을 직접 인용하면서 말이죠. MIT 연구소 소장인 사라 첸 박사의 성명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시아는 이제 대상이 아니라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AI 윤리 논의에서 서구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 진정한 다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제가 언급했던 기술은 계산이 아니라 경험이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호텔방에서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MIT 같은 권위 있는 기관에서 제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휴대폰으로 성명서 전문을 읽어보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곧이어 대표단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은 씨, 상황이 바뀌었어요. 본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계속 가보자는 뜻을 전달하라고 하더군요. MIT 성명 이후로 국내 여론도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언론들도 제 연설을 재조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례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던 기자들도 이제는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평가를 바꿨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영웅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점심시간에 회의센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캐나다 대표가 다가왔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피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 박사님의 관점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다고 하더군요. 캐나다도 다문화 사회로서 AI 윤리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서구 중심적 접근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고 했어요. 며칠 전 제 발표 순서를 바꾸자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사과하더군요. 오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스탠퍼드 대학의 AI 윤리센터에서도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동아시아적 가치관에서 바라본 AI 윤리 기준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공동 연구자로 초청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자 회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피하던 몇몇 유럽 대표들이 슬슬 관심을 보이더군요. 물론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워했지만 말이에요. 특히 변화가 두드러진 건 아프리카와 남미 대표들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아데올라 박사는 아예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어요. 브라질 대표도 라틴 아메리카의 관점에서 AI 윤리를 논의해야 한다며 동조했습니다. 저녁 무렵 한국 대표단 전체가 모였어요. 대표단장이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세에서 공세로 돌아설 때라고. 제 연설을 계기로 진정한 글로벌 AI 윤리 담론을 주도해보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미국과 주요 유럽 국가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특히 미국 대표단은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소셜미디어를 확인해 봤어요. 제 연설 영상은 이미 500만 조회수를 넘어섰고 1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AI 연구자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댓글을 달며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아프리카의 한 대학생이 단 댓글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기술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고, 서구의 시각이 아닌 우리만의 관점으로 AI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제 정말 뭔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회의 나흘째,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케냐, 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표들이 공동으로 비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제 연설에서 언급했던 소외된 지역이 겪는 현실이라는 표현을 직접 인용하며 아프리카 대륙의 AI 개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성명서 내용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AI 기술이 서구 중심으로 개발되면서 아프리카의 언어와 문화적 특성이 무시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했거든요. 특히 스와힐리어나 요루바어 같은 현지 언어로 된 AI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대표들이 아세안 차원에서 AI 윤리에 대한 독자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말했던 기술은 경험이어야 한다는 부분을 특히 강조하더군요. 점심시간에 브라질 대표 카를로스 산토스 박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도 연대하고 싶다고, 이번 기회에 진정한 글로벌 남반구의 목소리를 내자고 하더군요. 실제로 그날 오후에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저도 참석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들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토착 문화와 AI 기술의 조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가장 놀란 건 인도 대표의 반응이었어요. 인도는 그동안 서구 국가들과 비슷한 입장을 취해왔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프라딥 샤르마 박사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인도도 사실은 서구 중심적 AI 윤리 담론에 불만이 많았다고 하지만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쉽게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오후 3시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의 주최 측에서 비공식 세션을 하나 더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글로벌 남반구의 AI 윤리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이 세션의 좌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격리된 상태였는데 이제는 세션을 이끌어달라고 하다니요. 하지만 곧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언론과 온라인에서의 관심이 너무 커져서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로비에서 각국 대표들과 비공식 모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10명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2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놀랍게도 동유럽 몇 나라 대표들까지 참여했어요. 루마니아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유럽도 서구 중심적 기술 담론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번 기회에 다양한 관점을 하나로 모아보자고 하더군요. 체코 대표도 비슷한 의견을 표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공동 제안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각국이 가진 고유한 문화적 관점을 AI 윤리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담은 제안서 말이에요. 이 작은 연합은 언론에서 대체 가치 연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가나 대표 코피 아살의 박사의 말이었어요. 그는 아프리카의 전통 철학인 우분투 개념을 AI 윤리에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있기에 존재한다는 우분투 정신이야말로
개인주의적 서구 윤리관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인도네시아 대표는 고통 공감이라는 불교적 개념을 이야기했고, 브라질 대표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토착민 전통을 언급했어요. 저는 한국의 정의라는 감정과 공동체 의식이 AI 개발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토론은 정말 의미 있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AI라는 공통 주제로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문득 며칠 전 제가 연설문을 찢었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단순히 분노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네바 회의가 끝나고 한국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외교부 사무실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어요. 대체 같이 연합해서 공동 제안서를 만들기로 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과의 화상회의가 매일 이어졌고 제안서 초안이 오가며 수정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정부 간 회의실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제네바 호텔 로비에서 나눴던 그 진솔한 대화와는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점점 더 형식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자회견 요청들을 모두 정중히 거절하고 다른 곳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작은 공공도서관이었어요. 그곳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후 2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열람실에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대학생부터 직장인, 주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조명도 마이크도 없는 그 자리에서 저는 제네바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개했어요. 한 컴퓨터 공학과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AI 윤리는 서구의 철학적 전통을 따라야 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술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설계할 것이냐가 먼저라고 답했어요. 서구든 동양이든 그 질문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고 말이죠. 또 다른 학생이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적인 AI 윤리라는 게 따로 있느냐고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집단과 개인의 조화를 중시하죠. AI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요. 오후 4시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물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연설문을 찢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고요. 저는 잠시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무서웠다고 하지만 그 순간 제가 준비한 말들이 너무 작게 느껴졌다고 답했어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종이에 없었거든요. 그럼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냐는 질문이 이어졌어요. 저는 AI는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 존재도 우리를 지배할 존재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 보여주는 거울이죠. 그 거울이 왜곡되지 않으려면 다양한 목소리가 처음부터 설계에 참여해야 한다고요.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자신들 같은 사람들도 정말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학생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화는 오후 6시까지 이어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한 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자신이 만들고 있는 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기술은 만드는 사람의 생각을 담거든요. 도서관을 나서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네바의 화려한 회의장에서 나눈 논의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야말로 진짜 변화의 뿌리라는 것을요. 정책은 위에서 만들어지지만 그 정책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건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니까요. 도서관에서의 대화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어요.
우선 대체 가치 연합의 공동 제안서가 완성되었습니다. 각국 대표들과의 수차례 화상회의를 거쳐서 말이에요. 제안서의 제목은 동반윤리 협약이었습니다. 저희가 제네바 호텔 로비에서 나눴던 대화의 정신을 그대로 담았어요. 서구 중심적 AI 윤리 담론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반영한 새로운 윤리 기준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1조 조항이었어요. 기술은 누구도 대체하지 않는다. 기술은 인간을 위할 때 가장 인간적이다. 이 문장을 쓸 때 저는 도서관에서 만났던 그 여학생의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들 같은 사람들도 정말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제2조에서는 가나의 코피 아사레 박사가 제안했던 우분투 정신을 다뤘어요. 나는 우리가 있기에 존재한다는 아프리카 철학을 AI 개발의 기본 원칙으로 삼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번영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였죠. 제3조는 인도네시아 대표가 강조했던 고통 공감에 관한 것이었어요. AI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을 항상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기술적 효율성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시하자는 취지였어요. 제4조에서는 브라질 대표가 제안한 자연과의 조화를 다뤘습니다. AI 개발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엄청난 전력량을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조항이었습니다. 제5조는 제가 제안한 한국의 정문화에서 착안한 것이었어요. 따뜻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처럼 AI도 사람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제안서가 UN 회람 문서로 돌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2주일 후였어요. 처음에는 비공식 문서였지만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서구 국가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독일의 반응이었습니다. 독일 외무부에서 연락이 와서 동반윤리 협약의 일부 조항을 자국의 AI 정책에 반영하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우분투 정신과 고통 공감 원칙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프랑스도 비슷한 입장을 표했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를 유럽도 AI 윤리에 대해 더 포용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더군요. 제네바에서 저를 무시했던 그 프랑스 대표의 태도와는 정반대였어요. 미국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지만 실리콘밸리의 일부 기업들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동반윤리 협약의 원칙들을 자사의 AI 개발 가이드라인에 참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시민사회에서 일어났어요. 각국에서 동반윤리 협약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AI 정의 시민연대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저는 그 단체의 첫 번째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장소는 역시 공공도서관이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학생, 직장인, 주부, 은퇴자까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고등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AI 윤리에 대한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동반윤리 협약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참가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IT 회사에서 동반윤리 협약의 원칙들을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상사들이 시간 낭비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더 좋은 제품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포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문득 제네바에서 연설문을 찢었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때는 단순히 분노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이 모든 변화의 나비 효과였던 것 같았습니다. 변화는 정말로 조용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화려한 국제회의장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는 도서관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동반윤리 협약이 정식 UN 문서로 채택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그 정신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해요.